자자, 고을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슈. 오늘 제가 하늘이 우리 몸뚱어리에 숨겨둔 기막힌 보물 10가지를 읊어볼 텐데 이건 내 이야기다 싶은 분은 체면 차리지 말고 손을 번쩍 들어보시란 말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평상 밑에서 저놈이 또 무슨 망신을 주려고 저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돌쇠가 목청을 높여 첫 번째 복을 외쳤습니다. 첫 번째 복이요. 며칠을 안 씻고 땀을 흘려도 몸에서 쉰내 대신 싱그러운 풀내음만 나는 분 계시오. 주막 안악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나, 저요. 우리 집 영감이 나한테는 늘 들꽃 향기가 난다며 코를 킁킁댄다오. 두 번째, 빗질 한 번에 빗살이 툭툭 부러질 정도로 머리숱이 숲처럼 빽빽한 분. 옹기 장수가 갓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 내 머리숱이 너무 많아. 갓끈이 안 묶일 정도라네. 이 숱 좀 떼어다 팔 수만 있다면 좋겠구만. 세 번째, 딱빛이 어찌나 맑은지 분쇄술을 안 해도 화장이 착착 붙는 피부미인 게슈. 나물 팔던 처녀가 발그레해진 얼굴로 손을 들자 사람들이 과연 그렇네 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돌쇠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보물을 발견하기 시작했지요. 수천 년의 지혜가 삶의 연륜을 만나 빛을 발하는 공간, 중년의 탈무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인생이라는 긴 고갯마루를 넘어 이제는 완만한 내리막길에서 삶의 풍광을 감상하고 계실 여러분께 오늘 참으로 기묘하고도 가슴 저릿한 이야기 한 자락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돈을 수억만금 준다 해도 절대 살 수 없는 타고난 복 10가지라는 이야기가 회자되며 수백만 명의 심금을 울렸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비단 오늘날만의 것일까요? 하늘은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지 않으며 또한 아무 복도 주지 않는 법이 없다. 이 말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이 자식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러주던 천명티엔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도포 자락 휘날리며 위세를 떨치던 조선시대에도 이 10가지 복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쳤던 어느 대부호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 낙동강 줄기를 따라 기름진 평야가 끝없이 펼쳐진 어느 고을에 이름만 대면 삼척동자도 다 안다는 최진사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위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집안의 곳간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고 가을가리 한 번에 쏟아지는 쌀과 많이는 산을 이루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하늘이 내린 만석군이라 불렀습니다. 그의 창고에는 10년을 가물어도 끄떡없을 곡식이 가득했고 안방 깊숙한 목괴에는 팔도 강산에서 모여든 비단과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무심한 세월은 흘러도 최진사의 재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오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최진사에게도 남모를 고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서 그가 매일 마주하는 것은 넘치는 금전이 아니라 거울 속에 초라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을 보십시오. 최고급 명주 도포를 걸치고 머리에는 정갈한 탄건을 썼지만 그 아래 비치는 혈색은 장마철 흙탕물처럼 탁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눈 밑은 거뭇하게 내려앉았고 뺨은 움푹 패어 입가에는 팔자주름이 마치 깊은 골짜기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뚱어리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 관절에서 드득 소리가 나며
비명이 터져 나왔고 찬바람이라도 살짝 스치면 뼈마디가 삭풍에 흔들리는 수수밭처럼 아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무릎은 대체 누굴 닮아 이리도 시큰거린단 말이냐. 팔도에서 좋다는 명의가 준 탕약도, 천년 묵은 산삼도 이 뼈마디의 고통은 씻어내지 못하는구나. 남들은 만리 길 보부상질도 척척 해내고 험한 산길도 맨발로 오르내리건만 이 천하의 만석군은 제 집 마당을 가로지르는 것조차 가마 없이는 엄두도 못 내는 처지였습니다. 겉보기엔 화려한 꽃과 같았으나 속은 이미 벌레 먹어 시들어가는 고목과 다를 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장날이었습니다. 고을 한복판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이 마을의 명물 만복 신수 자랑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얼굴이 곱거나 가문이 좋은 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오복, 즉 누가 가장 복스러운 육신과 강건한 기운을 타고났는가를 겨루는 성대한 자리였지요. 고을원님이 상석에 앉아 수염을 쓸어내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내로라 하는 장정들과 안악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 저마다 하늘이 내린 신수를 뽐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70고령에도 불구하고 생강 뿌리처럼 단단한 치아를 가진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생물을 단숨에 과직 소리 나게 씹어 먹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구경꾼들은 저것이야말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오복 중의 으뜸이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아이를 업고도 가파른 고갯길을 평지처럼 달린다는 안악이었습니다. 그녀의 종아리는 무쇠처럼 단단했고 얼굴에는 복숭아, 꽃물 같은 발그레한 혈색이 돌아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건강하게 만들었지요. 최진사는 화려한 가마의 휘장을 살짝 올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갈망과 시샘으로 일렁였습니다. 잔치의 우승자에게는 상금으로 쌀 3가마와 은 비녀 하나가 주어졌습니다. 사실 최진사에게 쌀 3가마는 자기 집 마당에 흩어진 모이만큼도 안 되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금이 아니라 그 상을 받을 자격을 갖춘 그들의 몸이 탐이 났습니다. 네, 저들에게 쌀 100가마를 줄 테니 저 단단한 무릎 하나만 떼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저 안악의 맑은 눈빛과 저 옹기장수의 성난 근육을 살 수만 있다면 내 곳간 열쇠를 통째로 넘겨줄 수도 있거늘. 최진사는 가마 안에서 자신의 가느다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가락지는 번쩍였지만 그 아래 손목은 찬바람만 불어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선망 어린 시선을 받는 저들.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온몸에 활기가 돌고 무거운 짐을 지고도 콧노래를 부르는 저 평범한 백성들이 이 순간만큼은 임금님보다도 더 위대해 보였던 것입니다. 곳간은 차고 넘치나 몸이라는 곳간은 텅 비어버린 사내.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없다고 믿었거늘 어찌하여 저 천한 백성들이 가진 건강한 기운 하나는 내 돈으로 넘볼 수 없단 말이냐. 최진사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는 장터의 활기와 대조되어 더욱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는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상천외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깊은 밤, 최진사의 저택은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무거운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고급 숯이 담긴 화로가 온기를 내뿜고 은은한 치명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으나
최진사는 벌써 수백 번도 더 이부자리를 뒤척이고 있었지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 거두어들일 소장료며 한양으로 보낼 뇌물, 그리고 갈수록 시큰거리는 무릎 걱정까지. 비단 이불은 구름처럼 부드러웠으나 최진사에게는 마치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최진사는 도포를 대충 걸치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잔소리가 내리는 가을밤이었으나 마당 한 구석 멍석 위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이 집의 머슴 돌쇠가 대자로 뻗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돌쇠는 이 집에서 가장 고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내였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수십 리 밖 계곡에서 물을 길어오고 장정 셋이서도 못 드는 커다란 바위덩이를 혼자서 번쩍 들어 올리는 괴력의 소유자였지요.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을 쓸고 가마를 메었으나 이상하게도 돌쇠에게서는 여느 머슴들에게서 나는 지독한 쉰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서는 갓 빼어낸 풀내음 같은 싱그러운 강골의 기운이 풍겨 나왔습니다. 최진사는 멍석 옆에 멈춰서서 돌쇠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독한 시샘이었습니다. 첫째로 최진사를 노하게 한 것은 돌쇠의 머리숱이었습니다. 상투를 틀지 않고 풀어헤친 돌쇠의 머리카락은 마치 여름날 울창한 숲처럼 빽빽하고 윤기가 흘렀습니다. 반면 최진사는 어떻습니까? 당건을 쓸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 때문에 속살이 훤히 들여다보여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 짓는 것이 일과였지요. 둘째는 돌쇠의 맑은 안색이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건만 잠든 돌쇠의 얼굴은 갓 쪄낸 백설기처럼 뽀얗고 매끄러웠습니다. 팔자주름 하나 없이 팽팽한 그 얼굴은 만석군인 자신보다 훨씬 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진사를 미치게 만든 것은 바로 돌쇠의 통잠이었습니다. 천둥이 쳐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든 돌쇠는 이따금 기분 좋은 듯 콧노래 같은 숨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내 저놈의 잠을 살 수만 있다면 내 논밭 절반, 아니 저 아래 평야의 기름진 땅을 다 떼어준데도 아깝지 않겠구나. 나는 비단 요 위에서도 가슴이 답답해 눈을 감지 못하는데 저놈은 차가운 멍석 위에서도 어찌 저리 천하태평이란 말이냐. 참다 못한 최진사가 돌쇠의 옆구리를 발끝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보게, 돌쇠, 잠시 일어나 보게. 돌쇠는 눈을 비비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달빛 아래 주인 어른의 초췌한 얼굴을 본 돌쇠는 깜짝 놀라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진사어른, 이 깊은 밤에 어찌 잠자리에 들지 않으시고 이리 나오셨습니까?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신 것입니까? 최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쇠야,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너는 어찌하여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도 무릎 하나 아픈 기색이 없으며 살결은 이리도 맑고 머리숱 또한 숲처럼 물창하냐? 혹 내 몰래 챙겨 먹는 보약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면 너만 아는 신묘한 비방이라도 있는 게냐? 돌쇠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은 듯 허허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선의 그 어떤 명의도 내놓지 못한 명답을 내놓았습니다. 진사어른, 비방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소인은 그저 배고프면 밥 한 그릇 달게 먹고 졸음이 쏟아지면 눕는 것뿐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으니 만나지 않은 것이 없고 몸이 고단할 때 누우니 잠이 오지 않을 리 있겠습니까? 하늘이 주신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살 뿐이지요. 돌쇠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최진사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라.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가 아니냐.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토록 어려운 일이란 말이냐. 최진사는 대답 없이 먼 하늘의 달만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멍석에 눕자마자 단 3초도 되지 않아 다시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평온한 코골이 소리를 들으며 최진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곳간은 쌀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이라는 그릇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이치조차 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최진사는 결심했습니다. 돌쇠가 말한 그 당연한 복들을 기어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결심은 곧 최진사를 상상치도 못한 고생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돌쇠의 대답을 들은 최진사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잔다는 돌쇠의 말은 그저 무지한 머슴의 소리일 뿐 분명 저들만이 공유하는 신묘한 비방이 따로 있을 것이라 확신한 것이지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최진사는 평소 입지도 않던 수수한 도포로 갈아입고 다시 장터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두둑한 엽전 주머니를 쥐고 말입니다. 세상 천지에 돈으로 못 살 것이 무엇이더냐. 그들이 가진 복, 내 오늘 기어코 그 비결을 사오리라. 최진사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고을에서 피부가 맑기로 소문난 주막의 주모였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40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잡티 하나 없이 뽀얀 빛을 내어보는 이들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국밥을 나르나 보다라며 칭송이 자자했지요. 최진사는 주모를 구석으로 불러 엽전 몇 잎을 찔러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모, 내 다 알고 왔네. 그대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그 맑은 살결, 진짜 비결이 무엇인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게만 살짝 귀뜸해주게. 주모는 당황한 듯 머리를 긁적이다 대답했습니다. 진사얼은 비결이라뇨. 그저 제가 매일 아침 뒷산에 쓴 풀을 지지겨 얼굴에 바르고 찬물에 소금을 한 웅큼 타서 세수를 하긴 합니다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요. 최진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것이었구나. 소금으로 부정을 씻고 쓴 풀로 독을 빼는 게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즉시 노복들을 시켜 산을 뒤져 쓴풀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파래질 정도로 쓴풀을 지시겨 바르고 소금물로 박박 세수를 했지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의 얼굴은 맑아지기는커녕 벌에 쏘인 듯 퉁퉁 부어올랐고 소금기 때문에 눈은 토끼처럼 새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거울을 본 최진사는 비명을 질렀고 소식을 들은 고을 사람들은 만석군 어른이 얼굴에 독초를 발라 화를 입었다며 뒤돌아 낄낄거렸습니다. 얼굴에 붓기도 채 빠지기 전 최진사는 시큰거리는 무릎을 붙잡고 장터의 보부상을 찾아갔습니다. 수십 리 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도 다람쥐처럼 뛰어다니는 그의 무릎은 고을 사람들에게 무쇠다리라 불렸지요. 최진사는 보부상의 앞길을 막아 세우고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보부상, 자네 무릎은 어찌 그리 단단한가? 내 가마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처지라네. 제발 그 비방을 좀 나누어 주게. 보부상은 짐을 내려놓으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매일 새벽 동트기 전 남들 눈을 피해 거꾸로 300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는 논바닥에 널릴 개구리밥을 무릎에 두껍게 붙이고 자곤 하지요. 환갑을 바라보는 최진사는 그날 밤부터 당장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두컴컴한 마당에서 하나, 둘,
소리를 내며 거꾸로 걷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채 10걸음도 못 가 발 뒤꿈치가 문턱에 걸렸고 최진사는 뒤로 크게 고꾸라지며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무릎에 붙인 개구리밥은 자는 내내 고약한 냄새를 풍기더니 최고급 디단 이불을 초록색 진흙물로 범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는 펴지지 않는 허리를 붙잡고 진흙탕이 된 이불 위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사가 매달린 것은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 바위 위에서도 입을 벌리고 단잠을 자는 것으로 유명했지요. 불면증에 시달리던 최진사에게 그는 구원자와 같았습니다. 나무꾼, 자네는 어찌 그리 한번 누우면 천둥이 쳐도 모르는가? 내 전 재산의 일부를 떼어줄 용의도 있네. 나무꾼은 투박한 목소리로 비방을 전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요. 저는 베개 속에 잘 말린 지렁이를 넣어둡니다. 그 흙냄새와 지렁이 냄새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한 번 누우면 아침까지 꿈도 안 꾸고 잔다오. 최진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렁이를 구해 말린 뒤 명주 베개 속에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역한 지렁이 비린내에 최진사는 헛구역질을 하며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혹여 꿈속에서 지렁이가 기어 나올까 두려워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의 몰골은 가관이었습니다. 피부는 뒤집어져 울긋불긋하고 허리는 굽어 지팡이에 의지했으며 잠을 자지 못해 눈 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최진사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동제라. 내 곳간에 쌀이 넘쳐나고 궤짝에 금은 모아가 가득한데 어찌하여 이 하찮은 피부 하나, 무릎 하나, 잠자리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냐.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더니 하늘이 내게 내린 이 고약한 운명은 돈으로도 어찌할 수가 없단 말이냐. 만석군의 통곡 소리가 기와 지붕을 흔들었으나 마당에서 그 소리를 듣던 돌쇠는 그저 어르신이 또 어디가 편찮으신가 보다 하며 묵묵히 도끼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최진사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쫓던 비방들이 실은 남의 몸에나 맞는 옷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돈이 생명의 활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다는 서글픈 진실을 말입니다. 비방을 쫓아 팔도 강산을 뒤지던 최진사의 몰골은 이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은 쓴풀독에 올라 울긋불긋 꽃이 피었고 허리는 거꾸로 걷다 삐끗한 탓에 고자로 굽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지요. 게다가 지렁이 비린내에 시달려 사흘 밤을 꼬박 세웠으니 그의 눈 밑은 숯검덩이를 칠한 듯 퀭하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만석군의 위험은커녕 장터의 불황자보다도 못한 처지가 된 최진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곳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구릿빛 근육을 뽐내며 장작을 패는 돌쇠가 있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단단한 참나무가 단칼에 두 동강이 나는 광경을 보며 최진사는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국 지팡이를 내던지고 마당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돌쇠야, 이놈 돌쇠야. 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최진사의 눈에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도끼질을 멈춘 돌쇠가 깜짝 놀라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진사어른, 아니 친수가 어찌 일이 상하셨습니까? 얼굴은 왜 그리 되셨고
허리는 또 왜 못 펴시는 겁니까? 최진사는 돌쇠의 탄탄한 발뚝을 붙잡고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덜쇠야, 내가 고을에서 용하다는 주모며 보부상 나무꾼의 비방을 다 따라 해보았다. 돈도 아끼지 않고 쏟아부었지. 그런데 내 몸은 좋아지기는커녕 더 만신창이가 되어가는구나. 너는 아무런 보약도 먹지 않고 그저 멍석 위에서 잠만 자는데도 어찌 그리 모든 복을 다 가졌느냐? 내게만 말해다오. 너만 아는 진짜 비방이, 하늘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스러운 처방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돌쇠는 잠시 최진사의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비웃음이 아닌 안타까움과 깊은 지혜가 서려 있었지요. 돌쇠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어른, 어른께서 하신 일들은 모두 밖에서 무언가를 빌려오려 하신 것들 아닙니까? 쓴 풀이며 개구리밥이며 지렁이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들은 밖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제 안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씨앗 같은 것입니다. 최진사는 눈물을 닦으며 되물었습니다. 씨앗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내 안에도 그런 씨앗이 들어있단 말이냐? 돌쇠는 마당 한쪽의 흙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른께서는 이미 남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재물이라는 큰 보따리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이 가진 작은 보따리 속에 든 씨앗까지 탐을 내십니까? 남의 땅에서 잘 자라는 꽃씨를 가져다가 제 땅에 심는다고 꽃이 피지는 않는 법입니다. 오히려 맞지 않는 흙에 심은 씨앗은 썩어버리고 원래 있던 비옥한 땅마저 망치게 마련이지요. 돌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최진사는 돌쇠의 말을 듣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의 씨앗을 내 땅에 심는다고 꽃이 피지는 않는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남이 가진 작은 건강과 활기만을 질투하며 스스로를 망쳐왔음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가진 단골이라는 씨앗은 돌쇠의 고된 노동과 소박한 마음이라는 토양에서만 자라는 것이었고 최진사에게는 그에게 맞는 또 다른 씨앗이 있었을 터인데 말입니다. 돌쇠는 옳지 하는 표정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마치 내일이면 더 놀라운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진사어른, 너무 낙심 마십시오. 내일 장날에 저와 함께 나가보시면 어른께서 얼마나 큰 보따리를 이미 쥐고 계신지 보게 되실 겁니다. 최진사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돈이 아닌 마음의 이치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드디어 고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허리가 굽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최진사를 모시고 장터 한복판으로 나갔습니다. 최진사는 사람들 눈이 부끄러워 갓을 깊게 눌렀었지만 돌쇠는 무엇이 그리 신나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주막 앞 평상 위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자자, 고을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슈. 오늘 제가 하늘이 우리 몸뚱어리에 숨겨둔 기막힌 보물 10가지를 읊어볼 텐데 이건 내 이야기다 싶은 분은 체면 차리지 말고 손을 번쩍 들어보시란 말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는 평상 밑에서 저놈이 또 무슨 망신을 주려고 저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돌쇠가 목청을 높여 첫 번째 복을 외쳤습니다. 첫 번째 복이요. 며칠을 안 씻고 땀을 흘려도 몸에서 쉰내 대신 싱그러운 풀내음만 나는 분 계시오. 주막 안악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나, 저요. 우리 집 영감이 나한테는 늘 들꽃 향기가 난다며 코를 킁킁댄다오. 두 번째, 빗질 한 번에 빗살이 툭툭 부러질 정도로 머리숱이 숲처럼 빽빽한 분. 옹기 장수가 갓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어. 내 머리숱이 너무 많아. 갓끈이 안 묶일 정도라네. 이 숱 좀 떼어다 팔 수만 있다면 좋겠구만.
세 번째, 낯빛이 어찌나 맑은지 분쇄술을 안 해도 화장이 착착 붙는 피부미인 게슈. 나물 팔던 처녀가 발그레해진 얼굴로 손을 들자 사람들이 과연 그렇네 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돌쇠의 외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진 보물을 발견하기 시작했지요. 네 번째, 산의 진미를 탐해도 배가 남산만해지지 않고 날렵한 허리를 가진 분. 완전 내 얘기구먼요. 허리 하나는 잘 녹혀요. 다섯 번째, 험한 고갯길 달리기도 평지처럼 가뿐하여 발바닥에 불이 나는 분. 이거 완전 김서방대가 아니요? 보면 맨날 달리고 있더만요. 여섯 번째, 머리만 대면 벼락이 쳐도 모를 통잠을 자는 복을 받은 분. 저요. 오늘도 통잠 자고 왔구먼요. 일곱 번째, 팔도강산을 누벼도 무릎 하나 안 시큰하고 다리가 강철 같은 분. 여덟 번째, 사흘 밤낮을 일해도 낯빛이 장미꽃처럼 맑고 생생한 분. 최진사는 평상 밑에서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수천금을 주고도 사고 싶어 했던 그 대단한 복들이 사실은 국밥 말던 안악에게도 집 나르던 보부상에게도 하나씩은 꼭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저 비싼 보물을 몸에 두르고도 자기가 부자인 줄 몰랐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찰나였습니다. 돌쇠가 아홉 번째 복을 외쳤습니다. 아홉 번째, 세월이 흘러도 잇몸이 무너지지 않아 무쇠라도 씹어먹을 기세인 분 어디 계슈? 그 순간 지팡이를 짚고 구석에 서 있던 최진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진사는 비록 무릎은 시큰거리고 주름은 깊었지만 예부터 치아와 잇몸만큼은 고울에서 으뜸이었거든요.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딱딱한 마른 오징어와 갈비를 뜯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내던지고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저요? 나도 그렇소. 내 잇몸은 아직도 청년 같아서 돌덩이를 씹어도 끄떡없다네. 평상 위에서 내려다보던 돌쇠가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보십시오. 진사 어른께서도 천금 주고 못 사는 보물을 이미 하나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복, 세월이 비껴가 팔자주름 하나 안 생기는 분을 외칠 때는 장터가 그야말로 만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최진사는 처음으로 남의 보따리가 아닌 자신의 몸속에 숨겨진 작은 보따리를 발견하고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장터의 시끌벅적한 여운을 뒤로하고 돌아온 밤 최진사의 방은 여느 때와 달리 고요했습니다. 늘 머리맡에 두고 만져보던 금괴도, 팔도에서 공수해 온 값비싼 약재들도 오늘 밤만큼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최진사는 등잔불 아래 가만히 앉아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았습니다.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만석군의 손치고는 참으로 가늘고 주름진 손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오늘 처음으로 금전의 무게가 아닌 자신의 손마디에 새겨진 삶의 흔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재물이라는 거대한 복은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며 남들이 가진 강골이라는 작은 복들만 부러워하며 스스로를 갉아먹어 왔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구나. 하늘이 내게 이 고을 사람들을 굶기지 말라고 그 큰 재물 보따리를 안겨주셨거늘. 나는 왜 남의 손에 들린 작은 보리빵 하나를 더 갖지 못해 이토록 가슴을 쳤단 말이냐. 그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뿌옇게 앉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쓴풀 독에 올라 울긋불긋하고 팔자주름이 깊게 패인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는 더 이상 그 주름을 추하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주름은 가뭄이 들었을 때 소작농들을 독려하고 가문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머리를 싸매며 고뇌했던 치열한 훈장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진사는 시큰거리는 무릎을 어루만지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비록 통잠은 못 자도 내 식구들과 고을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재물복을 받았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으랴. 또한 이 나이에도 잇몸이 튼튼하여 햅쌀밥의 단맛을 오롯이 느낄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수천금을 주고도 못 살 천상의 보물이 아니겠느냐. 최진사는 그 길로 방 한구석에 쌓여있던 쓴풀과 개구리밥, 그리고 역한 냄새를 풍기던 지렁이, 베개를 모두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밖에서 억지로 채우려 했던 가짜 비방들을 치워버리자 신기하게도 마음속 응어리가 씻은 듯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단 이불이 가시방석 같다며 뒤척이던 최진사는 자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자마자 거짓말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할 때는 도망가던 잠신이 마음을 비우자 제 발로 찾아온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자 흑빛이었던 최진사의 안색에는 은은한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팔자주름은 여전했으나 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는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만큼 인자해졌습니다. 최진사는 비로소 인생의 대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결코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복도 주지 않는 법 또한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편안한 침상일 뿐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꿀잠과 강건한 기운은 이미 우리 몸속 어딘가에 씨앗으로 심겨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하나씩은 몸 안에 숨겨두셨다는 그 자명한 진실이 최진사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조선의 만석군 최진사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최진사가 수천금을 싸들고 다니며 그토록 부러워했던 머슴 돌쇠의 그 기막힌 복들.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미 그중 몇 가지는 보석처럼 품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고 인생의 중턱을 넘어설수록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 즉 잃어버린 것에만 마음을 두곤 합니다. 깊어지는 주름과 예전 같지 않은 기력에 한숨 지으며 스스로를 가난하다 여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들여다보십시오. 조선 제1의 부자 최진사가 전 재산을 내놓아서라도 사고 싶어 했던 그 강건한 무릎, 머리만 대면 단잠에 빠져드는 깊은 숙면, 그리고 세월을 이겨내고 여전히 빛나는 맑은 피부를 당신은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더 큰 보따리를 탐하는 욕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삶이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시샘하며 밖을 기웃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이 내게 처음부터 맡겨주신 본연의 선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지켜나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남의 땅에 핀 꽃이 아무리 화려한들 내 땅에 뿌리 내린 작은 풀꽃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의 그 튼튼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시고 고단했던 하루를 내려놓으며 눕자마자 통잠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조선의 야담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평온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정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충분히 많은 복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보물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평안하고 넉넉한 밤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